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자, 1차 시험은 두 과목이 있죠. 첫째가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다루고 있는 거죠. 부동산학 개론. 두 번째 과목이 민법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민사특별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니 뭐 가등기 담보법이니 이런 법들이 들어있어요. 2차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첫째가 부동산 공법이에요. 요 안에 또 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 뭐 여러분이 평소에도 들어봤을 건축법이라든가 무슨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이 공시법 그리고 세법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목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과목과 중개실무 이렇게 해서 5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40문제 100점 만점, 40문제 100점 만점, 여기도 마찬가지 40문제, 40문제, 40문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1차 합격자의 결정은 언제나 절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돼요. 40점 이상, 40점 이상의 평균 60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다 알고 있나요? 말도 하기 싫은가요? 2차 과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예요. 따라서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상대평가하는 거냐? 선발 예정 인원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몇 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 그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10,000명, 15,000명으로 정해서 공고하면 1등부터 10,000등, 1등부터 15,000등까지 뽑는 게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상대평가할 가능성은 없어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상대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예를 들어서 국가직, 검찰직, 7급 공무원이다. 30명을 뽑겠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뽑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30명만 뽑아요. 그래서 1등부터 30등까지 뽑히고 말죠. 근데 이것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기보다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넘어가면 누구나 합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규정은 상대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상대평가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원래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1차 시험을 먼저 봐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1차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시험을 2차를 갖다가 10월 25일 날 본다 라고 하면 1차를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규정상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2차 시험을 아예 응시할 수 없어요. 1차를 보고 채점을 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그 합격자들만 2차를 보는 이런 시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의 경우는 객관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선택형으로 시험을 보게 돼서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 근데 2차 시험의 경우는 규정상 논문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건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만 없어지지만 사법시험이라든가 행정고시는 다 이렇게 봐요. 1차를 객관식으로 보고 합격자를 결정해서 그 사람들만 2차를 보는 논문형으로 주관식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도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기가 대단히 어렵죠. 왜 어렵냐? 최종 합격자를 15,000명, 10,000명 이렇게 내겠다 그러면 그 2배수, 3배수를 뽑아줘야 되니까 1차 합격자를 한 3만에서 4만을 뽑아줘야 돼.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가 또 있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가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5만 명의 그 시험 답안지를 주관식으로 채점한다면
거의 뭐 채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시험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봐요. 무조건.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1차 성적을 2차로 보태줄 수 없고 2차 성적을 1차로 보태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1차를 불합격한 사람은 2차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차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이렇게 동시에 시행해 버리는 거죠. 하루 한 날. 그래서 1차 보고 채점해서 2차 볼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나 1, 2차를 동시에 일단 다 보고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시험은 원칙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외적 방식으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차와 2차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시험 결과 1차가 80점, 2차가 80점 이렇게 맞았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죠. 다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1, 2차를 90점씩 맞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 70점, 70점 이렇게 맞아도 충분해요. 그런데 1차가 80점, 2차가 57.5점 받았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1차를 됐죠. 1차가 합격했지만 2차가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문제 차이로 안 됐죠. 몇 문제? 계속 물어보는 거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평균이 57.5점이면 이게 4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은 문제 하나당 2.5점이잖아. 평균 57.5점이라고 하는 건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세 문제 차이로 떨어졌죠. 평균이 57점, 총점이 아니고 세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되게 아깝게 떨어졌죠. 근데 아까운데 이 점수도 아까운데 왜 제 이 숫자를 써줬냐면 1차 성적이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차를 공부할 시간에 2차에 좀 한 10% 노력만 2차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1, 2차를 동시에 합격했을 거예요. 만약에 1차가 뭐 62.5점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량이 적었거나 뭐 그렇게. 세 번째 케이스는 1차가 57.5점에 2차가 80점이에요. 이 사람은 2차 성적은 아주 우수하죠? 근데 1차가 안 됐잖아요. 그럼 2차도 안 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차 성적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80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차에도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하고 이 사람을 C라고 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C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죠. B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얘기. 이 B의 경우는 다음 해 시험에 1차를 면제받아요. 이 사람은 2차만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렇게 1차만 합격을 해서 2차만 다음 해 시험에 준비하는 사람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를 빼고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한 90%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열에 9, 뭐 20명의 시험을 보면 한 18명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안타까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를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우선적으로 공부할 건 1차예요. 1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1차를 훨씬 우선시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차가 35점에 2차도 뭐 한 40점에 이렇게 안 됐으면 이거는 뭐 떨어질 만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죠. 찍어도 한 30점 가까이 나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70점, 70점, 뭐 65점, 65점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니까 학원 내에서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요. 다만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자기 점수를 좀 업해서 생각하면 되고 모의고사 너무 쉬웠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좀 다운해가지고 내 실력을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겁먹지 말고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자기 실력을 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자습 시간에 채워나가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무려 1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야죠. 시간과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 꾸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원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개인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첫 시간이고 뭐 11월, 12월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수업 중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도 돼요. 이 시험 과목 5과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 과목은 부동산 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 과목이 아니고 학문적인 과목이에요. 이론을 문제를 내는 거죠. 법이 아닌. 물론 이 안에 법도 일부 들어있지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도 민법, 무슨 특별법, 여기는 공법, 이 안에 뭐 국토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정비법 이렇게 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등기법, 지적법, 세법, 여기도 중개사법 이것도 다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빼고는 다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곧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가장 양도 많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깊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1의 과목입니다. 이걸 공부해두면 여기에 약간 도움을 받아요. 여기를 공부해두면 여기에 상당한 도움을 받아요. 이걸 잘 해놓으면 이쪽